국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차마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군요. 형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문자 가나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장 영어 발음을 가나로 적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을 수 없는 글자가 수두룩합니다. 영어에 대응하는 자음, 모음 음소가 부족해 음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어 발음이 대체로 후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 문제는 본인이 말할 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듣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펜슬의 발음을 펜슬이라고 제대로 들었는데 가나로 적는 표기 형태는 펜시루이기 때문에 당장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한 문장에 여럿 있다면 그때는 듣기도 발음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렇듯 언어 공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듣기와 발음부터 꽉 막히니 영어라고 하면 겁부터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이나 우츠무라, 미토베 선생 같은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메이지 정신으로 치열하게 노력하신 건 인정합니다만 시대가 정치 경호가 형님들을 영어 명인으로 만든 부분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서머스 영어학교에서 캐더린 선생님에게 정치 경어로 배웠고 또 일본인이 가르치는 사숙에서 변치 경어로도 공부해봤기 때문에 정치 경어와 변치 경어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형님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메이지 지식인들은 가나의 불명료함과 불완전함을 비판하고 일본인이 영어를 배우는데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들은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치 경어와 번역에 골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어 교육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리아리노리 전 문무대신이 1870년대 초반에 빈약한 일본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용하자고 주장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 서구주의자로 낙인이 찍혔고 결국 2세 신궁 불경 사건이 빌미가 되어 국수주의자에 의해 암살되셨죠. 영어의 국어 채용론은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후로 일본어의 로마자화, 간략화 등 국어개혁과 관련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알지. 주미공사 시절 하버드인가 어디에서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일본을 문명개화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려면 단순히 일본어 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본 인종을 개량해야 한다. 제군들은 유학 중 미국 여성과 교제하고 귀국 시에는 그 여자와 결혼해 귀국하는 것이 좋다. 고 훈시를 했다더군.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러지 않았어. 가쿠조가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그분이 그랬었죠. 귀국해서 서양식 결혼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리 전 대신이 원래 채용하자고 주장한 영어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영어가 아니고 동사의 불규칙 활용을 철저하게 규칙화하고 일부 발음을 간략화한 이른바 간이 영어였다는 건 모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동사 활용의 경우 시스오신이나 스피크 스포크 스포컨과 같은 불규칙 변화를 씌는 과거형, 과거분사형 모두 시드로 스피크는 마찬가지로 스픽트처럼 규칙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또 정서법의 경우 철자와 발음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우가 아닌 도우, 바우가 아닌 바우로 쓰자는 식입니다. 모리 전 대신은 자신의 이런 지론에 대해 당시 저명한 언어학자이며 예일 대학 교수인 윌리엄 D. 휘트니에게 편지를 보내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휘트니 교수는 25살 동양 청년의 대담한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종의 영어 개량론으로 외국인 영어 학습자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당돌하게도 개량하자고 제안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용하겠다고 하니 위험한 발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휘트니 교수가 뭐라고 한 게냐. 휘트니 교수는 언어학자답게 매우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섭취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영어를 받아들여야 하며 단위 영어는 오히려 일본인과 영어권 국가 국민 사이에 장벽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모리 전 대신의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모리 전 대신은 일본의 근대 교육, 국가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의 빈약함을 느껴 언어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겁니다. 특히 현재 일본어가 천여 년 전 패권국인 중국의 문자를 채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작금의 패권국인 영국의 문자를 국어로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훗날 그의 생각이 바뀌긴 합니다만 일본이 상업국가로 독립을 유지하고 문명 진보하려면 풍부하고 널리 쓰이는 영어의 국어 채택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진화한 문명어이긴 해도 일본인이 보기에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영어를 간이화 내지는 개량화하자고 주장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도 사회진화론인 게야. 하기야 언어도 생물이긴 하지. 당시 모리는 일본의 발전과 번영은 교육에 있다고 믿었고 언어 개혁을 권하여 일본의 향후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무엇보다도 야마토 말에는 구미의 선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정치가, 학자 등 미국의 저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모리는 첫째, 교육이 국가의 물질적 번영에 미치는 영향, 둘째, 교육이 상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셋째, 교육이 농업 및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넷째, 교육이 인간의 사회, 도덕과 육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교육이 법률과 통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휘트니 교수에게 보낸 편지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질문에 총 130명이 답신을 보내주었고, 모리는 이 서신을 정리해 1873년 뉴욕에서 영문판 Education in Japan을 출판했다. 이 책 서문에서 간이 영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적고 빈약한 일본어로 문명 개화를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본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용하자고 주장했다. 건말 브로그로 휘트니 교수의 글 On the Adoption of the English Language in Japan을 수록했다. 1874년경에 이 책 최초의 일본어 번역본 일본 교육책을 출판했다. 모리의 책은 중국과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다. 1896년 만국공보 주필인 미국인 선교사 알렌은 중국이 일본을 본받아 미국의 교육제도를 수용해 부강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영어 텍스트를 저본으로 하여 중국어로 번역했다. 번역본 제목이 문화 큰 국책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만들어진 에듀케이션의 번역어 교육이 아직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책을 통한 지식의 전수를 의미하는 단어인 문학으로 대신했다. 대한제국 초기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지낸 박은식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아 흥학설을 저술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모리 전 대신이 이런 고민과 제안을 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일본의 언어개혁 차원이거나 영어 개량을 위한 순수한 제안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앞에서 거론한 가나 문자의 불완전함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18세 무렵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긴 했습니다만 그 역시 일본인이니까요. 오카쿠라는 그로부터 40년 뒤인 1932년 영어 실패, 영어 카페지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촉발된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 자신도 모리처럼 간이 영어에 주목하고 영어 철자법 개량을 주장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너 말의 요점은 우리 가나의 약점 때문에 보통의 일본인은 국어 중심의 영어 공부도 쉽지 않다는 게냐.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학문,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서양 문헌의 수집과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천황폐하께서 공포하신 오개조 어서문에 나오는 세상에서 널리 지식을 구하기 위한 실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본어가 가진 약점을 미리 알고 극복하기 위한 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치경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보면 변치경어를 주도한 후쿠자와 유쿠치 선생님이 현명하신 겁니다. 그렇단 말이지. 가쿠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조선어에 매달린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어가 우리 일본어와 닮았다고 들었는데 막상 조선어를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순이 같고 조사를 사용하는 점은 영락없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선 문자는 로마 알파벳처럼 자음과 모음을 가진 음소 문자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음절 문자인 우리 가나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문자입니다. 체인벌린 교수님을 비롯한 서양학자들도 조선어가 단순성 측면에서 우수한 문자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조선어의 실체가 무엇보다도 궁금했습니다. 서양학자들도 우수하다고 하는 조선어를 등한시하는 조선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조선어와 비교를 통해 우리 가나 문자 약점의 실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나가 조선어 정도만 되었어도 모리 전 대신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는 발음기관을 본뜬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턴 영사가 일본어와 조선어를 비교한 자신의 논문에서 언문의 자순이 불규칙하다고 하면서 자음의 기본자를 제시한 것을 보고 언문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점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선행을 결행한 건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찾은 게냐? 먼저 지난번에 보여드린 논문 조선의 문학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영문운독하듯이 조선에서 수집한 언문시가 중 6수를 언문운독했습니다. 어수는 같기 때문에 번호는 따로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언문 발음을 우리 가나로 적지 않고 로마자로 표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문운독할 때 영어 발음을 가나로 적는 게 가장 큰 고역인데 언문과 로마자는 같은 알파벳 문자라서 그런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특히 언문의 경우 일자 이름주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더욱 쉽게, 더욱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경성에 가서 한 사실인데 조선인들의 어학 능력, 특히 구어 능력에 대해 경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만 해도 조선 학생들이 쉽게 배워서 저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것과 언문이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의 실체는 전제국가다. 교육이 없다. 미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두 가지만 더 보태면 언문 말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만들어진 물건이 없다는 점. 개화라는 측면에서 나라 전체 국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에 비해 천년은 뒤져 있다는 점입니다. 언어학자 입장에서 보면 국왕이 애간장을 태우며 만든 언문 이후 조선은 중국풍, 다시 말해 유교주의와 사대주의에 취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어의 우수성만 확인했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더욱 조선어 연구는 그쯤에서 끝내야겠다.